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작가가 썼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10년 전에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분이죠. 주변인들의 진술을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정말 가까이서 2인칭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한 굉장히 생생한 전기가 나왔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러브콜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서전 좀 써달라. 이번에 그 월터 아이작슨이 지금 택한 것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사실 좀 여러 편이 있긴 했는데 지금의 전기가 또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바로 어떤 부분 때문이냐. 2021년 말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머스크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어요. 이때 타임지는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는 지구를 구하기를 원하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지구를 가져다 줄 사람이기도 하다. 저도 오늘 그래서 I love Earth 이걸 티를 입었는데요. 광대이자 천재 그리고 관종이자 선지자 그리고 사업가이면서 쇼맨이기도 하다 하면서 엄청난 찬사를 내놨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2021년 정말 머스크에 의한 머스크를 위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테슬라가 정말 성공적으로 100만 대 가까이 판매고를 올리면서 압도적인 1위를 굳히고요.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이때 팬데믹 이후 호황이 이어졌잖아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머스크의 부는 이제 절대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때 머스크가 그래 진짜 그럼 나 다 잃었어 이렇게 있었을까요? 2022년 초 완전히 또 새로운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트위터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죠. 트위터 주식을 갑자기 이제 많이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4월 달에 이 대량 매수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트위터 이사진 쪽에서 그럼 우리 이사회에 합류해서 트위터 경영에 대한 전반 사항을 같이 결정하는 건 어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머스크는 그 정말 절친한 사업가인 레리 앨리슨의 하와이 저택에 갔대요. 그래서 그때 뭐 그날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은데? 나 완전한 통제권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서 밤새 어떤 게임을 합니다. 엘든 링이라는 전쟁 제국 건설 게임인데요. 게임을 새벽 5시까지 하고 트윗을 올립니다. 트위터 인수 제안을 넣었다. 이때부터 뭐 타임라인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죠. 이때부터 6개월간 정말 트위터와 머스크의 전쟁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적대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트위터는 100기사를 찾아 나서고 근데 갑자기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철회해요. 나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다. 그러니까 또 트위터에서 인수를 강제하는 소송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머스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트위터를 인수하는 듯 하지만 또 이 역시 머스크의 그림 안에 있었을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머스크가 정말 의미심장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을 선택을 했고 머스크의 동력에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아이작슨이 잡아낸 것은 이겁니다. 바로 드라마적인 성격, 리스크 자체가 머스크엔 도파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같이 창업을 했었죠. 그때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일론은 리스크 자체를 원한다. 리스크 도파민, 그리고 드라마가 그의 강박이자 삶의 주제다. 굉장히 극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대목이죠. 거기에서 희열을 찾는 머스크를 이해해야 우리가 좀 지금의 머스크가 하는 모든 트윗들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의사결정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다가 머스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총 3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건데요. 하나는 외할아버지 조슈아 홀드먼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일론이 3살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일론한테서 모험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하신 분이에요. 지나가다가 농장에서 소형 비행기를 판다고 이제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주를 설득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 테니까 나한테 비행기를 주십시오 해서 그 설득을 이뤄냅니다. 훨씬 그 차가 가격이 쌌음에도 그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정작 이분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 몰랐어요. 어떻게 집까지 가져가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종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집까지 비행기를 가져다주고, 그때부터 이 홀드먼 씨는 그 비행을 배우기 시작해서 완전히 전직을 해요. 케이프타운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까지 뭐 19,000km 정도를 자동차 경주로 달렸는데 1위를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리스크 때문에 훈련생을 지도하다가 그 훈련생이 이제 뭐 전선줄 같은 거 피하지 못하고 이제 비행기가 전복되면서 같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외할아버지를 두고 머스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진정한 모험에는 실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알고 그가 감당한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친가 쪽이죠. 일론 머스크의 생부인 에롤 머스크예요. 주변인들이 머스크에 대해 항상 혼란스러워하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스크를 봐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없이 나이스하다가도 한없이 또 그런 사악한 면모, 그 데빌 모드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순간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성향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런 면모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일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림자가 아버지이지만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표정까지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이렇게 회상을 해요. 아버지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돌연 이제 막 장광설을 하면서 이렇게 너는 굉장히 한심해, 너는 실패할 사람이야 하고 밀어붙이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보호가 필요했던 순간조차도 머스크를 보호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정말 크게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도 그냥 이 아픈 일론을 두고서 계속 2~3시간씩 이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머스크는 사실 공감받은 적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공감에 대해서 빨리 둔감해지는 법을 택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회성이 떨어지고 뭐 눈치가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상당 부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매몰된 곳이 있었어요. 달과 화성이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책이었어요. 달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내용이었대요. 동시에 머스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과 제국에서, 로봇은 이제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며 행동을 안 해서, 로봇이 행동이 안 해서 인류가 위험에 빠지면 그렇게 묵인할 수도 없다, 이런 영의 법칙에도 일론이 굉장히 꽂혀 있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스페이스X라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는 정말 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업도 함께하고 모험도 함께하는 그런 좀 보기 드문 형제인데, 이 둘이 그 당시에 재밌는 취미나 뭐 도전하는 게 뭐였냐면 신문을 읽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달라,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같이 만나준 사람이 노바스코샤 은행의 전략기획 책임자였던 피터 니콜슨이었어요. 그 당시 뭐 47세 이런 분과 이제 이 한 10대 후반인 일론 머스크가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해주고 옆에서 지켜봐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턴도 그 은행에서 하도록 하는데, 머스크가 당시에 이제 이 은행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페이팔을 창업하는데 또 영향을 줬고, 또 동시에 나는 조직에서 일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공손하게 처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게 내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난 보스가 되어야겠다. 대학원에 진학할까? 그럼 창업을 계속할까? 고민을 했던 거죠. 이때 니콜슨이 말을 합니다. 니콜슨도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받았음에도 지금이 아닌 기회 없다. 지금 인터넷의 바다에 당장 올라타라. 그때쯤에 머스크의 고민이 이거였대요. 1995년 인류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3가지라고 봤는데, 인터넷,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페이팔을 했었고요. 테슬라에 꽂혀서 계속 했고요. 스페이스X를 하고 있죠. 이 3가지에 대한 그때 꽂힌, 그때 이미 미래를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뾰족하게 해서 경제에 이르러서 인류를 바꾸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뾰족함과 근성, 그리고 눈치 없음 자체가
그 사회의 규율에 맞추는 리더가 아니라 그런 자신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만이 사실 또 사회의 잣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해 전기를 쓸 때도 이제 공동으로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라면 저렇게 독하게, 저렇게 비정하게,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사람들이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나였다면 맥킨토시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가끔 우리도 좀 눈치라는 건 좀 더 무디게 하고 좀 더 뾰족하게 원하는 바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전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동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전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생각 다듬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